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전에 말이죠, 겨울, 연말이 되면은 청백전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텔레비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바로 홍백가합전이라고 해서 NHK 방송. 연말에 홍팀과 백팀으로 나와서 가합, 노래 가짜죠. 노래 경쟁하는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단한 영광이죠. 김연자 씨도 출연한 적이 있고요. 조용필 씨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톱스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연말에 되면 각종 방송국에서 시상을 많이 합니다. 예, 시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최동호 선생도 모 방송국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자, 시상을 받으신 최동호 스포츠당의 최동호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모 방송국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또 쑥스럽게 또 뭐 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쑥스럽게 참, 그게 관심사병상이요? 예, 관심사병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 가끔 가다가, 네. 이 새벽 방송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늦어서, 좀 늦겠다. 네. 근데 이 방송 펑크 내는 건 아니고, 네. 뭐 10분 전에 도착했었는데 5분 전 도착하겠다. 아, 네네. 이 가끔 가다 했더니 뭐, 그거를 또, 그 관심 유도를 위해서, 네. 펑크 위기를 조장하면서 이 제작진의 관심을 끌었다. 뭐, 그래가지고, 관심사병상이라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좀, 지각도 안 했는데, 그거 갖고. 그래요. 펑크는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아니, 이 최동의 스포츠당, 국민 라디오에서 지각도 하셨는데, 예, 아무튼, 뭐라 그러나, 그런 유머 말이죠. 예. 이런 유머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연말이면 뭐, 그런 게 좀 있죠? 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연말에 또 올해 스포츠 소식해서, 예. 이벤트에서 이렇게 좀 뽑아갖고는 특집 방송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이나, 네.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내용 보니까 첫 번째가, 예. 이재명 성남시장, 예. 페이스북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또, 이, 페북에 올린 글이 이제 파장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엔 그런데, 네네. 이 축구 팬들로부터 뭐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래요? 내용을 봤더니, 네네. 탁월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슈 파이팅에. 아, 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네.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이 이슈 파이팅 하는 건 진짜 탁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페북에 올린 글 그대로입니다. 예. 성남 FC가 있죠. 프로축구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성남 FC의 구단주입니다. 구단주, 네. 그래서 이제 성남 FC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정치인이니까 축구단도 당연히 내 정치에 활용한다. 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제 누가 저에게 축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예. 내가 정치인이니까 이 축구단도 당연히 나는 내 정치에 활용한다. 우와. 다만 다른 정치인들처럼 무능한 낙하산 인사 꽂고 선수 엉터리 선발하는 것처럼 추잡하고 구차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축구단을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게 운영해서 성공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행정 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겠다. 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에. 근데 세상에. 탁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프로축구 시민구단하고 도민구단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경남 FC, 경남의 도민구단인데 홍준표 지사가 구단주죠. 네. 근데 이 전임 사장이 심판 매수했다가 들통 나고요. 네. 또 외국인 선수 계약하면서 부풀리게 했다가 이 그 돈 차액을 횡령한 것이 또 적발돼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이 강원 FC 같은 경우에도 그 적자에다가 계속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파산이 난 상태에서 네. 이 최문순 도지사가 이문주 대표를 임명을 했어요. 이문주면은 우리나라 여자 최초의, 심판. 예, 우리나라 최초 여자 예. 국제 심판. 예. 네. 였던 그랬는데 분. 네. 이 거기가 파산한 상태였었거든요. 이문주 대표가 취임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공약을 내건 게 있었습니다. 네. 뭐 관중을 200% 증가시키겠다. 네. 그리고 뭐 구단 재정 정상화 시키겠다. 네. 근데 이 부채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부채를 많이 줄이긴 했는데 흑자로 전환하진 못했었거든요. 예.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강원도 의회 새누리 쪽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네. 시민구단, 도민구단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페북에다 글을 날린 겁니다. 그렇군요. 뭐라 그러나요? 하일성 씨던가요? 누군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신문선 씨가. 구단 대표가 예. 지난달에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성남 FC 사장을 재임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한중일 축구 산업 포럼이라는 데서 얘기하면서 인사청탁, 선수 청탁 네. 많이 받았다 이런 많이 얘기를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신문선 전 대표가 한 얘기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감 있게 공개적인 데에서 얘기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성남 FC의 사장 대표까지는 시장이 임명할 수는 있으나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디테일한 일까지는 시장이 다 관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뭐 어떤 선수 넣어라 마라 이것까지 뭐 시장이 지시하지는 않고 네네. 모르고 있을 수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어쩌면 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멋집니다. 정말 민주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오히려. 예. 네. 정치와 스포츠가 만났을 때 항상 뭔가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군요. 그러니까 시민구단하고 도민구단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까지 해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네. 시민구단, 도민구단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는 이 경영난에 휩싸였기 때문인데 경영난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치적인 외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걸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민주주의적인 가치하고 행정 능력을 보여주겠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왠지 이재명스럽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정말 하게 됩니다. 예. 네, 물론 SNS를 통한 그런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무리가 가끔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무리조차도 건강한 그러한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 건 하셨네요. 이걸 예.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정말 특히 경상남도 경남FC라던가 하는 곳에 아주 좋은 선례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남FC 같은 경우 여기 오케마리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안 좋은 예 경남축구단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한다 그러면 뭐 성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축구계에도 왜냐하면 스포츠계에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딱 1년 전쯤에 이재명 시장이 프로축구연맹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이 심판 매수에 관한 얘기, 네. 또 이 편파 판정에 관한 얘기를 이 적나라하게 했다가 품위 유지, 명예훼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징계를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이제 싸웠는데 소명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그 프로축구연맹에 들어가기 전에 소명위원회 참석 전에
뭐 징계를 줄 거면 차라리 나를 제명해라. 와. 이런 얘기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에 프로축구연맹이 꼬리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뭐 축구단을 운영 잘하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이렇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스포츠계에 계속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스포츠계의 이 체육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일사불란하다는 거거든요. 네. 일사불란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통일감 있게 네. 이게 체제스럽게 체대 문화서부터 계속 비롯된 건데 네. 통일감 있게 그냥 단체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적인 경험, 네. 토론, 갈등, 조정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은 전혀 수습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기껏 한다는 게 밑에 꼬리 자르기 한다거나. 꼬리 자르거나 그냥 복지부동이죠. 숨죽이고 딱 조용할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와중에 마치 통과 의례처럼 갈등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갈등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라 그러나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예. 스포츠를 자신의 액세서리나 아니면 자신의 인기를 올리기 위한 그런 홍보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제대로 좀 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축구단을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게 운영에 성공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 지방자치단체, 네. 지방자치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 지금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에 대한 통렬한 그야말로 결승골 같은 그러한 구단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또 축구 소식인데요. 이것도 FC네요. 수원 FC 1부 리그 생존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수원 FC. 수원 FC. 왜 화제가 됐냐면 이 부산 아이파크를 꺾고서 1부 리그로 진출한 겁니다. 네. 근데 1부 리그 진출할 수도 있죠. 근데 왜 화제냐? 네. 원래 이 실업팀으로 창단한 데서 내셔널리그, 실업팀들이 경기를 벌이는 내셔널리그 팀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산 아이파크는, 금수저 구단이죠. 금수저 구단. 예, 그 전신인 대우로얄즈였을 때, 김우중 회장이 축구협회장 만든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로얄즈를 또 공교롭게 이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지금 또 축구협회장이에요. 오, 대대로 금수저죠. 그렇군요. 예전에 우승도 많이 했었고. 예. 네. 재정이나 지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도저히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 기적과 같이 이기고 올라갔다는 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2부 리그 팀 또는 이 3부 리그 팀 같은 경우에 잘해서 올라가도 잘해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1부 리그 올라가면 어느 정도 경기력을 1부 리그 다른 팀들과 맞춰가지고 경기력을 발휘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또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만큼 투여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수원 FC의 예산이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1부 리그에서 보통 어려운 구단들이 가장 어려워도 100억에서 한 130억 정도는 쓰거든요. 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0억 원이었었고요. 기업 구단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정도 가까이가 되죠. 네. 근데 이 돈을 갑자기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1부 리그 갖다 계속 전폐할 수도 있죠. 네. 물 흐린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신생 구단이었던 쌍방울 그 구단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많이 지니까 좀 뭐라 그러나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프로야구판은 물 흐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었고 초창기 원년의 3위 슈퍼스타즈도 비슷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력은 돼야지 보는 사람도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도 운동할 맛이 나고 그럴 텐데 보약과 같은
어느 구단에게나 보약과 같은 그런 구단이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다.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실제로 1부 리그에 있다가 네. 2부 리그로 강등당했던 팀들 중에서 뭐 대전 시티즌이나 네. 광주 상무 같은 팀들은 1부 리그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아. 근데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어요. 대전 시티즌도 올해 1부 리그 승격했으나 올해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당했죠. 이게 꾸준함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2군 선수 출신, 2군 출신 중에서 그 동계훈련 때 또는 시범 경기 때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일부로 올렸는데 주전으로 발탁을 했는데 예. 잠깐 뭔가 보여주다가 결국은 시즌 중반에 아니면 그 시즌만 끝나고 다시 2부로 강등되는 선수들 예.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랬죠.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선수가 김홍기 선수인데 예. 꽤 잘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선수 생명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참 꾸준함의 문제인데 예. 그러려면은 선수 개개인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구단 전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회자가 되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역시 정치인들은 또 관심을 보이죠. 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네. 내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과감한 투자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50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이 어떻게 마련됐냐 하면은 네. 수원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30억 원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 20억 원은 이제 뭐 광고나 협찬 등 스폰서 영입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건데 내년에 시 지원 예산을 5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네. 나머지 50억 원 정도를 광고나 협찬을 지원하겠다. 아. 영입하는 것으로 이제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현재 전용 훈련장도 없거든요. 네. 뭐 숙소도 없습니다. 숙소는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수원 종합경기장 있죠. 네. 거기 지하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숙소로 개조해가지고 4명이서 한 방에 잔다고 합니다. 도미토리도 아니고. 예. 도미토리 같은 수준이죠. 예. 그래서 클럽하우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이 장밋빛 청사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시 예산 이거 수원 FC가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내려고 하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그냥 반만 믿고 반은 못 믿는 게 현명하죠. 그렇겠죠. 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우승하고 관심 받으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그래서 내년에 1부 리그 가서 수원 FC 같은 팀들이 좀 돌풍을 일으켜줘야 네. 리그 전체도 재미있어지고 미꾸라지 효과로 다른 기업 구단들도 더욱더 정신을 차릴 텐데 그런 좀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좀 아직까지는 좀 비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마르님께서는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내셔널 리그에서 K리그 챌린지 승격, 또 K리그 클래식 승격 일부. 네. 예. 그리고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수원이라는 도시 안에 더비가 한국 축구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염태영 시장은 클래식을 롱런하기 위해 100억까지 운영비를 증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블루윙즈에게도 빅버드 운영권 주려고 경기도랑 빅딜 추진하고 있고 현 빅버드 재단에 블루윙즈가 납부하는 광고 수수료도 인하하게 하는 등 축구에 관심이 남다릅니다. 여튼 수원 FC의 성과와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은 저 스포츠 평론가신가 봐요. 예, 오케마르님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그래서 K리그에서도 오리지널 연고지 더비가 생기네요. 그러면서 매우 기뻐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연고지 더비는 이제 수원을 연고라는 수원 삼성 기존의 네. 1부 리그 팀이 있고요. 네. 이 수원 FC 두 팀이 있기 때문에 두 팀 간의 이제 경기를 수원 더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블루윙즈는 돈 많은 데잖아요. 돈 많은 데죠. 근데 뭐 더비라고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이 실질적인 어떤 그 라이벌 매치처럼 네. 이 어느 정도 그 좀 박빙이 예상이 되는 경기력을 갖추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선수 1군, 그러니까 수원 FC 1군 선수들이 현재 등록된 선수가 30명이거든요. 네. 이 30명의 선수를 어떻게 모았냐? 이게 아주대 감독했던 이 조덕재 감독이 지금 이 수원 FC 감독을 맡고 있는데, 네. 다른 팀에서 방출된 선수.
그리고 이 프로 진출에 실패한 선수, 그리고 임대 선수. 네. 근데 임대 선수라는 거는 뭐 다른 프로 팀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경기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벤치를 계속 앉혀 있기보다는 수원 FC 같은 팀이라도 가서 경기를 뛰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1년간 임대로 가서 뛰어라. 네. 이런 거죠. 예. 근데 이런 선수들로 지금 뛴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의 이 주축 멤버였던 선수들이 베스트 11의 한 절반 가량은 내년에는 볼 수가 없어요. 수원 FC에서. 예. 군대 가야 되고요. 군대 가야 되고. 그리고 임대 선수들은 원 소속팀에 복귀를 해야지 되고. 복귀해야 되고. 그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1년씩 단기 계약이잖아요. 네. 팀이 잘하면 잘할수록 고민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서 눈에 띄면 네. 다른 팀이 금방 스카우트에 가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데서 가져가죠. 그것도 배팅할 수도 없는 네. 형편이고. 네. 이러니까 이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역설적인데 성적을 낼수록 이 재정이 어려운 팀에서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을 단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 베스트 11 정말 절반 정도가 떠나가니까 팀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참 곤란하겠군요. 예. 그 경우는. 그래서 일부 리그 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어려운 현실인데 일부 리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격도 중요하고 경기력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이 선수단 이외의 이 관계자들이 이 그 생존 어떤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 구단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그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군요. 역시 당장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예.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군요. 뭐든지 세상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죠. 네. 거기서 또 똑같은 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잖아요. 네. 근데 이 수원 FC도 이 1부 리그 승격이 결정이 되는 마지막 경기, 이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었거든요. 네. 부산은 원정 경기였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 버스 20대에 수원 FC 팬 600여 명 정도가 같이 타고 내려갔어요. 네. 감격적인 장면을 같이 보면서 응원을 열띤 응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분들이 관심 갖지 않는 비인기 종목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서 아주 미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기가 직업 따로 하면서 직업생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보면은 한 팀이나 한 스타 선수 또는 하나의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완전 미쳐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같이 보면서 응원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이러는 것들도 인생의 어떤 뭐 보람이나 아니면 아주 소소한 재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의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온 가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팬이고 온 방 안에 메뉴에 대한 것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계급성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란 그 자각성을 가지고 철저히 맨체스터라는 도시와 그 구단을 응원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축구라는 것이 정말 그냥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성을 상징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정말 인생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인생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팬이 되어가는, 이런 것도 잘만 하면 뭐, 훌리건만 안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죠. 교육적인 측면은 굉장히 크고요. 네. 그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말씀하신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네. 어느 리그를 가든지 간에. 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렇게 그 아주 인기팀이 아니라 비인기팀, 또 비인기 종목에 같이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그 행복해 해요. 하하, 예. 왜냐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있다. 예, 그 목표를 위해서 조금씩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람도 느끼면서 같이 나아간다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은 함께 하려고 하는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연대식이 강하다.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굴하지 않는 정신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직업 열심히 살아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원봉사도 하고요. 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네. 건강해 보이기도 하는 인생이죠. 알겠습니다. 야구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어요. 오승환 선수가 정면 돌파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원정 도박. 예. 이 소환 조사한다 그러는데. 예, 여기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오늘 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한 5시간 정도 조사 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결과는 임창용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임창용 선수 때에도 하기는 했다. 네. 근데 수천만 원 정도 했다. 근데 검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도박장을 운영했던 업자의 진술은 수억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도박 사건 같은 경우에서 가장 죄의 경중을 가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했느냐 이 횟수하고요. 예. 판돈이 얼마 했느냐 이거거든요. 병영님하고 저하고 뭐 점심 내기로 뭘 했다. 네. 포커를 했다. 네. 그거 도박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니까. 네. 근데 수억 원대인지 수천만 원대인지 이건 얘기가 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수천만 원이라도 제 개념으로는 그거는 도박인데 돈 많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그것도 취미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 근데 이 오승환 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잠깐 한 번 했다. 네. 까지만 인정을 하고 네. 수억 원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라고 진술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네. 이 진술 내용들을 보면은 임창용 선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변호사와의 협의된 대로 아마 그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네. 이 검찰이 맨 처음에 이 삼성의 투수 3인방 가지고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이 광주 지역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 지역에서 그 조직군협회 출신의 그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 예. 이 업자를 인지 수사를 해서 수사하는 와중에 이 업자가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에서 이 프로야구 선수 이름들이 나온 겁니다. 예. 수십 명과 그렇군요. 함께.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유명인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이니까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확 부각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업자가 그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에 임창용과 프로야구 선수들 그리고 이 해외파에 있는 오승환 선수는 수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했다. 이렇게 진술하니까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이 판돈 수억 원대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자, 뭐 오승환 선수의 팬들에게는 참 같이 오승환 선수의 아픔, 고뇌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법이란 것은 냉정해야 되니까요. 냉정하죠. 냉정한데 법은 냉정한데 네. 우리나라 검찰은 굉장히 유연하죠. 네. 바람 부는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차게 많이 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에서 뭐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이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판단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네. 국가적인 이익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무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죄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에서는 지금 두 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박태환 뭐 정황상으로 보면은 모두들 좀 이해가 안 가죠. 박태환 선수의 주장이. 네. 예. 그런데 이 검찰은 지금 박태환 선수는 그 피해자로 만들고 그 테스토스테론 내비도 주사를 투약한 그 병원장에게 네. 지금 그 구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 임창용이랑 이 오승환 선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위기스럽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진출 지금 협상을 막 해야 되는 그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오승환이라는 해외파 선수의 앞길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터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선수 생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1년 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오승환 선수의 에이전트는 지금 메이저리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메이저리그 그 윈터 미팅이라고 하는 선수 이적 시장에 가가지고 지금 그 메이저리그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구단들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데리고 오고 싶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확실히 좀 마무리를 해줘야지 흔쾌히 계약을 하는데 예. 이게 자꾸 걸려 있으면은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갈고리촌충님 출석합니다. 방금 오승환 검찰 조사 기사를 보고 로그인했는데 딱 나오다니 깜놀. 예. 뭐 아니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됐지 왜 도박 갖고 난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박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뭐 풍속당속의 의미도 있죠. 네. 왜냐하면은 뭐 수천만 원 되고 또 수억 원 되고 도박해서 얼마를 또 벌었더라. 이런 소문이 또 확 나게 되면 마치 주식 열풍처럼 너도 나도 도박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어린 친구들에게 자라는 예. 아이들에게 야구 선수는 야구만 잘하면 된다. 사생활은 물러내도 되고 뭐 성공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승환 도박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부에서 신청 들어온 곡인데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로는 못하고요. 예. 예, 손병희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인데 34번의 프로포즈입니다. 아이 뻔뻔스러워라. Ya bas lubulu 봄락군 잘락군 데스티모 기마랑에 모나키워키 와시키 시다키 주대무 아루와 아모테 위협다랑어님, 우리나라에서의 주식은 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박인 주식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주 뼈있는 말씀하십니다. 슬픈 아카시아님, 12월 8일에 있던 골든글러브 수상이 있었는데, 예, 어저께군요. 포수를 비롯한 몇몇 포지션에서 논란이 있었다고요. MLB, NPB에서 수비만 두고 뽑는 골든글러브와 달리 실버 슬러거 상이 따라 없는 맞습니까? 예, KBO의 골든글러브는 포지션별 베스트 플레이어를 뽑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성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팀 성적에 따라 기자들이 투표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올스타전 선수를 팬심으로 뽑는 건 기사화시켜서 비난을 하던 기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정에 따라 뽑는다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동호 당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일단 우리 에별리고님하고 네. 미협 다랑어님, 갈고리 촌충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오케이 마리님은 뭐 항상 고맙죠. 예. 이 슬픈 아카시아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은, 네. 이 골든글러브는 이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명타자까지 포함해서 10개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포수를 비롯한 몇몇 포지션, 포수에서는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네. 수상했고요. 네. 롯데 강민우 선수를 제치고, 오. 그리고 유격수에서 김재우 선수가 또 선발이 됐죠. 네. 이 삼성의 김상수 선수와 경합했는데 또 이 표에서 제치고요.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네. 이 일부 성적이 가장 우수한 선수가 선발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뽑냐 하면은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투표권자를 굉장히 확대시켜 놨어요. 네. 그래서 중계 스태프들, 그 미디어 관계자 네. 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면은 항상 성적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성적대로 가지 않는 것도 일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강민우 선수가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도 잘했는데 잘해서 팀이
이겨야지. 이게 빛이 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성적이 이 투표권의 한 90%를 좌지우지한다고 보면은 네.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이 팀 성적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그 사람이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받게 되는 그 평소에 어떤 그 이미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심판에게 거친 항의라든지 아니면은 팬들에게 공손치 못한 이런 것들이 평소에 몇 번 목격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점수를 깎이게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이 많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에 끌린다. 예. 예. 그리고 또 사람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건데 예.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건가요? 그런데 예. 이 슬픈 아카시아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한 600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투표권자가요. 네. 근데 다 이 미디어랑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로비가 가능하잖아요. 로비가 가능하다.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06년, 7년까지는 구단 관계자들이 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야구 담당 기자들한테 우리 누구누구 좀 뽑아달라. 평소에 친분을 이용해서. 예, 그리고 네.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은근히 로비를 하죠.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친분 있는 관계에서 일부 여기서 그 정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에 움직이게 되는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자들이 이 골든글러브 뽑을 때 네. 이 성적에 따라 이 공정하게 뽑지 않고 정에 따라 뽑으면서 또 이 올스타전은 팬투표잖아요. 네. 올스타전 팬투표로 뽑게 되는데 이 팬심으로 뽑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뽑을 때는 왜 이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이제 이 말씀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팬투표로 뽑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부 극성 팬들, 네.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또 뭐 친구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이중투표, 삼중투표 한다는 얘기죠. 에이,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사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일부 극성 팬클럽들, 일부 극성 팬클럽의 저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은데 특정 연도에 LG 선수들이 전부 다 한 팀에서 선발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LG 팬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서. 그랬군요. 이번 올해에도 이 하나 팬들이 동맹을 맺었죠. 어디하고 동맹을 맺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올스타전이 열릴 때 즈음에서 네. 이 새로운 그 앨범을 발매한 엑소 팬들 하고 엑소 팬들 홍보해주고 엑소 팬들 대신 하나 선수들 찍어주고 아이고. 이런 이 조직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 팬심이 그 왜곡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상황이죠.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바보은주님께서는 뭐 이래저래 해서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의미 없어져서 안 보게 된다 뭐 그런데 예. 일단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해죠. 네. 여기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네. 이런 그 왜곡된 투표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도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한 60%의 어떤 투표권 인정. 네. 그리고 뭐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팬심. 네. 그리고 또 그 한 1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나가 그 승복할 수 있는 선수 개개인의 어떤 기록 외적인 면들. 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스포츠 스타 이동국 스토리 먼저 이동국 스토리부터 하실래요? 예. 네, 네. 이동국 스토리 얘기가 좀 약간 좀 길어가지고요. 아, 예, 예. 뭐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예. 예. 왜냐하면은 이동국 선수가 네. 전북 현대하고 어제 2년 재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12월이 다 됐는데도 이동국 선수가 그리고 올해 MVP까지 받았는데도 네. 계약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한인데 계약이 안 되면 1월 달에 이 전지훈련 가는데 같이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동국 선수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관심 있게 봤는데 드디어 2년 재계약을 한 겁니다. 구단에서는 1+1년 그러니까 1년 계약하고 하는 거 보고 하는 1년 거 더 봐서. 하자.
근데 이동국 선수는 2년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구단이 한 발 양보해서 이동국 선수의 안을 받아들였고요. 지난해 K리그에서 이동국 선수가 연봉 1위였습니다. 11억 1,400만 원. 네.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국 선수 하면은 참 얘기거리가 많죠. 그렇죠. 예. 라이언 K라고 들리고 있는데, 네. 근데 98년에 K리그에 해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전에 이 포철공고 시절에 주목을 받았던 대형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185cm이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80이 넘어가면은 대형대를 붙였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뭐 180 넘어간다고 이렇게 대형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1970년대만 해도 신호요 선수 같은 경우에 160cm 김진국 선수 예. 이런 분들이 160cm 김진국, 김강남 네. 다 이런 분들 다 160대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황선홍의 뒤를 이을 스트라이커 개보다 네. 이렇게 기대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포철공고 졸업하고 난 뒤에 이 포항 스틸러스 고졸 역대 최고 계약금 네.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차범근 감독 눈에도 띄었죠. 음. 그래서 98년에 데뷔했는데 이 데뷔한 속된 말로 이 핏덩어리를 차범근 감독이 98년 월드컵 대표팀에 데리고 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랬죠? 예. 예. 파격적이었죠. 예. 그랬는데, 이때가 우리가 되돌아봐서 얘기할 때 보통 이 K리그의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동국이 당시 막내였었고, 이동국보다 한 살 많은 고종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고종수 위에 안정환이 있었어요. 안정환, 고종수, 이동국. 이게 트로이카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신인 선수들로서. 예. 그런데 안정환도 뭐 외모야 뭐 비주얼이 뛰어나고 이동국도 뛰어났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정환은 이제 꽃미남이 그 당시 표현은 안정환을 보고는 대부분 다 꽃미남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게 스포츠 선수 맞아 이런 정도의. 예. 네. 근데 이동국도 잘생겼는데 이동국한테는 꽃미남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기공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아마 제 느낌에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동국이 그렇게 인정받는 외모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스타일은. 왠지 잘생기는 건 맞는데, 네. 왠지 남자답지 않고 좀 너무 얌전해 보이고 좀 우리끼리 얘기할 때 기집애스러운, 네네. 여자스러운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뭐 그런 면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 트로이카 시대라고 해서 K리그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동국 선수는 2인자였었어요. 2인자.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맞아요. 네. 98년에 K리그 MVP는 고종수 선수가 가져갔거든요. 네. 고종수 선수에 막혀서 이동국 선수는 신인상만 가져갔어요. 그리고 99년에 안정환 선수가 MVP 차지했었고, 그 안정환, 고종수라는 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2002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해외 진출이 막 잇따르게 되면서 2000년에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 페루자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1년 바로 1년 뒤에 이동국 선수가 이 독일 분데스리가 브레멘이라는 데 네. 입단하게 되죠. 근데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적응에 그래요. 실패하고. 네. 그리고 2002년에 이 월드컵에서 이동국 선수는 선택을 받지 못하죠.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 열심히 뛰지 않는다. 예. 라는 이런. 고종수도 게으른 천재라는 네. 질책을 받고 떨어졌었죠. 네. 근데 이동국 선수에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에서 최종적으로 탈락이 된 날에서부터 거의 밥도 안 먹고 2주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주위에서 군대를 보냈죠. 네. 상무에 가서 깨우쳤다고 합니다. 네. 뭘 보고 깨우쳤냐면은 축구나 야구 종목의 선수들은 대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은 상무 가서 보니까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네.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훈련을 하고 있는지 보고 깨달았다. 그렇군요. 난 여태까지 정말 온실안에서 자라났구나. 예. 라는 거를.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었는데 그렇군요. 이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였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무에서 복귀하자마자
2007년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게 되죠. 당시 미들즈브러. 미들즈브러. 예. 근데 미들즈브러에서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방출당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동국 선수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건지 예. 남다른 각오를 하고 갔을 텐데도 두 번이나 예. 밴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고배를. 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하게 이동국 선수를 어떻게 결정력 있는 파괴력 있는 스트라이커로 기억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잉글랜드 미들즈브러에서 이 쫓겨나다시피 방출당할 때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말을 받아가지고 그 이브닝 가제트라는 신문은 이동국이 18개월 동안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참한 시간. 예. 그래서 2007년에 건너갔다가 2008년 7월에 도중에 K리그로 복귀했는데 네. K리그 복귀를 해서 입단한 팀이 신태용 지금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맡고 있던 성남 일화였습니다. 예. 성남 일화였었는데 드디어 이동국이 복귀했다 기대를 걸었는데 이 성남 일화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죠. 그랬군요. 전력외로 완전히 취급받은 겁니다. 설상가상이네. 예. 이때가 거의 20대 후반이었었거든요. 네. 29살 정도 됐을 때.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해외 나갔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돌아오고 국내에 복귀해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네. 이제 이 호사가들의 얘기가 쏟아지는 거죠. 이동국이 맛이 갔다. 끝났다. 이동국이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동국도 굉장히 방황을 할 때였습니다. 네. 해가 밝게도 30살이 됐죠. 네. 근데 천운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죠.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이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예. 최강희 감독. 네.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전북 현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팀을 리빌딩 할 때였었거든요. 네. 최강희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강남의 호텔 이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때 이 최강희 감독이 해줬던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격려와 위로의 얘기를 해줬었겠죠. 네. 근데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 최강희 감독이 얘기 계속 듣다가 전북에 가야 되겠다. 전북보다도 최강희 감독 밑에 가야지 되겠다. 네. 라고 해서 2009년에 전북 현대에 입단을 한 겁니다. 네. 입단했는데 입단한 이후로 승승장구를 했죠. 그 다음부터 정말 이동국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동국의 모습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예. 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극적인 반전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 최강희 감독이 손을 내밀어줘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 이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동국도 최강희 감독에게 한번 크게 빚진 것을 갚았습니다. 네. 결국 의리를 지켜줬죠. 네. 언제냐면은 2009년 전북 입단하고 난 뒤에 승승장구했고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2년 계약이 끝나고 2011년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러브콜이 온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팀으로부터 네. 50억 원 줄게. 아. 이동국 선수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최강희 감독 밑에 있겠다고. 세상에. 그 의리를 한번 지켰어요. 와, 세상에. 예, 이런 면이 좀 있었었거든요. 야, 그거는 지금 5년치 연봉 이상일 텐데, 그죠? 55억이면. 그렇죠.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사기라고 해도 좋을 건데 최강희 감독이 오고 갈 데 없는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데리고 왔는데 네. 구단에다 거짓말 해놓고 네. 전북 현대에다 거짓말 해놓고 해외로 뜰 생각을 한 겁니다. 오. 이천수 선수. 이천수죠. 예. 네. 그리고서 사우디를 갔습니다. 네.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됐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사기를 당했어요. 그 연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도망치듯이 국내로 왔죠. 웬 개망신입니까?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 전북 현대 입단하고 난 뒤에 이동국 선수가 얼마나 그 전성기를 맡고 있냐 하면은 4차례 MVP를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부 다 전북 현대가 우승할 때마다 MVP를 차지한 겁니다. 전북 현대가 4번 우승했고 그때마다 전부 다 MVP를 차지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이동국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재계약을 하게 돼서 이동국 선수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내년에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년에도 잘할 것 같아요. 올해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았거든요. 나이는 30살, 나이는 36이긴 하지만. 네, 예.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